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5일 밤 9시 6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검사장,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엮인 법조인들. 이 제목이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대한민국의 특권 계급의 핵심에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검사장 출신들. 직업별로 이야기하면은 검사, 변호사, 그리고 판사 출신들이죠. 그 특권 계급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요사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 출신,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 출신,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출신, 뭐 그 밑에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법률 기술자라고 저는 분류합니다만, 그 필두에는 아마 지금 거짓말쟁이라는 정관사가 붙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아닐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 둘 다 법조인 출신입니다. 법률가가 법률 기술을 구사를 해가지고 법을 농단한다? 그러면 법치가 사유물이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뜻도, 않으려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특권을 누린다는 뜻이죠. 특권,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김명수, 이런 사람들이 신종 양반 계급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 합격자가 몇 층을 형성을 했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이 권력을 행사를 하는데, 조선은 결국 과거시험 합격자가 망쳤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망한다면은, 막 그럴 리가 없지만은, 만약 망한다면은 이 사법시험 합격자 때문에 망할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보인다고 해도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1000배 넘는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그런 곳이다. 그런데 이 작은 지역개발회사에 소위 정관대접을 받는 유력 법조인들이 관리를 맺고 적지 않은 보수를 챙겼다고 한다.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자문변호사라 일한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표와 잘 알고 지낸 사이라 맡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직간접적 연결고리를 보면 단지 인연 때문이란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 당사자인 남모 변호사가 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강 전 검사장은 남 변호사 구속 기소 당시 소관지검장이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두고 창과 방패로 대립한 두 법조인이 불과 몇 년 후 바로 이 피고인의 관계사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보수를 받았다. 법률적 이해충돌 논란에 앞서 상식적으로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를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런다고 대법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끈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이지사와 관련 있는 자리를 맡아 돈을 받은 행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대법관 퇴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가르친 분야가 법조윤리였다. 말이 되는가? 김순환 전 검찰총장 역시 성남 대장동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정관과 토착의 힘을 이용하려는 부동산 개발 업체의 의도를 잘 알았을 것이다. 법조인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들이 꼭 이렇게 저질해야 했나?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퇴임 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과 공식, 비공식의 관계를 맺고 남몰래 이익과 편의를 챙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부의 문제이겠지만 화천대유 의혹은 대한민국 고위 법조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제가 이들을 왜 신종
양반으로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산업공상체제입니다. 조선조의 그 신분 차별 구조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사. 옛날에는 양반, 과거시험 합격자를 사라고 그랬어요. 선비라 하기도 했죠. 요사이 사는 누구냐? 제가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검사, 판사, 일부 변호사, 그리고 기자, 언론인이죠. 언론인. 그리고 이 소위 시민운동가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크게 보면 사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라고 하면 무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라고 하면은 옛날로 말하면 글쟁이죠. 글을 사서삼경을 독파를 해가지고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 요사이는 육법전서 독파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법조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법률의 해석을 가지고 재판하고 기소하는 일에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데 이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생동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경마에 동원되는 말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각으로 이 복잡다단한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인은 판사, 검사, 변호인은 그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 좋은데 정치에 관여하는 순간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법률가 출신으로 성공한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는 법률가는 없고 법률기술자만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률기술자는 법을 뒷받침하는 교양, 법 철학, 세계관, 역사의식 이런 거는 없고 오로지 법을 기술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법률기술자라고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은 법률가는 온데간데 없고 법률기술자가 설치입니다. 법률기술자가 있으니까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률기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한다든지 대통령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나라가 몇 바퀴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재명 변호사, 이쪽은 윤석열, 홍준표 이 세 사람이 다 법률가 출신이네요. 과거 시험에 낙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한 분이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은 13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7번 과거 시험에 도전해가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갑오경장이 일어나가지고 과거 시험이 폐지되니까 그 다음에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미국 선교사를 만나고 영어를 공부하고 기독교 신도가 되고 위대한 독립투사가 되고 건국 대통령이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시험에 합격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시험에 합격했으면 10대에 과거시험 합격해가지고 관직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매우 좁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과거시험 때 공부하는 그 과목이 주로 보면은 사서삼경 주로 중국의 고전입니다. 중국 고전을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경제를 이끌며 국방을 외교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 과거시험에 떨어졌으므로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 좀 다른 측면에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화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비엔나에서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팔기도 하고 비엔나에 있는 그 미술대학에 2번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2번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관광 가이드가 그 대학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학이 역사를 바꿨다.
그때 히틀러를 합격시켜 주었더라면 히틀러는 독재자가 되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라는 이 괴상한 인간의 개인적인 야욕이 전쟁을 부른 측면이 강한데, 그 히틀러가 미술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그래도 2류, 3류 미술가가 됐겠죠. 화가가 됐겠죠. 그 길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시험에 떨어졌으므로 이런 세계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반공, 자유, 민주의 터전 위에 세울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시험 합격자들이 잘하는 것은 한 1000년, 2000년 되는 중국의 고전을 외우고 해석하는 일은 잘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 정치에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한국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배우는 커리큘럼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제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철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법이 생성된 그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법전서,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이게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법의 근간은 로마법, 나폴레옹 민법전, 또는 거슬러 올라가면 게르만 법 같은 이런 유럽의 법 체계가 종합이 돼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게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법치를 정착시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고 투쟁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느냐. 그래야 만들어낸 이 법의 가장 핵심에 개인의 자유가 있다. 이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런 데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사법시험 문제에 그런 게 별로 안 나오니까 법의 바탕이 되는 법철학, 법제사, 그리고 특히 국제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재판 결과가 외교를 망치기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대법원이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하고 청구권 협정을 위반함으로써 결국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그리하여 한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데 바로 기여한 것이 이 대법원 판사들입니다. 이런 엉터리 판결, 국내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판결을 해가지고 외교를 망치고 있다. 외교 망친다는 것은 안보 망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수준 낮은 법률 기술자들의 적나라한 행태인 것입니다. 산업공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공상으로는 안 된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공상이라고 할 때는 데모만 하는 학생, 비판만 하는 언론인, 그리고 말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검사, 판사, 이런 그의 머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할 때 보면은 항상 국군 장병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상공업인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학생, 지식인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딱 매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공상으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은 사자의 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상공농사로 만들어야 된다. 무역하는 사람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이 물건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이 사자, 명분론, 도덕적 명분론, 내로남불에 능한 이 사는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박정희 시대 때 비로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군인, 기업인, 과학자, 기술자, 상인들이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박정희 시절에 지금까지 국가 건설에 별로 참여하지 못했던, 소외됐던 군인, 기업인, 과학자, 기술자, 상인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이런 장엄한 대한민국의 드라마,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사자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시 등장하게 되고, 이제 민주화와 더불어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이들이 군인, 기업인, 과학자, 기술자, 상공업자를 누르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두 위대한 대통령의 음호하에서 키워진 기업인, 과학, 기술, 상공인들, 그리고 개인, 이들의 힘이 아직 세니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아까 조선일보가 지적했듯이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장, 특검 출신들이 이렇게 의혹 사건과 연루되는, 이렇게 특권 계급화하는 이것이 이 정도에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과거 시험 합격자가 망친 조선처럼 사법시험 합격자가 망치는 나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